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여론조사들이 나왔을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밝은 얼굴 반갑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이번 주에 변화라고 한다면 6주째 이어지던 부정평가가 드디어 하락을 했습니다. 0.5%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드디어 멈춰섰는데요. 결과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 연휴를 간통하고 나온 이후에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이제 0.9%포인트 아주 약간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부정은 조금 내려왔고 악재가 많은데 대통령 부정평가가 조금 내려오고 긍정은 올라갔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대통령 국정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경제 그리고 북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북한 이슈가 상당히 지금 민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적절하게 잘 대응했느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또 국정감사 동안 이 국방부 국정감사에도 거세게 공세를 쏟아냈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대통령 지지층들입니다. 핵심 지지층은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라고 했는데 지금 임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지지층이에요. 예. 결집을 합니다. 근데 아주 강력하게 결집되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더 내려간다고 할 경우에는 국정 동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지층이 조금씩 더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부정평가 상승이 일단 멈추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긍정 부정평가 차이가 6.3%포인트 차이 정도 되거든요. 오차범위 밖에서 여전히 부정이 높아서 청와대로서는 이 간극을 좁혀가는 게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제가 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임기 후반기가 되면은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이렇게 역대 대통령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여론조사 또 데이터 전문가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뭐 정치계 쪽에서 또 이제 이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참 방법이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임기 후반으로 가게 되면은 국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많은 공약들이 있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100대 국정 과제가 있었는데 다 좋겠지, 잘하겠지라고 생각한 기대치를 생각한다면은 그만큼 목표 달성을 하기가 대통령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역대 대통령과 다른 이 핵심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너지니까 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마비되더라고 하는 바로 그런 학습 효과를 통해서 위기 국면에서는 지지층이 이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예. 바로 이런 현상인데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3대 변수 이슈 폴폴을 통해서만 단독 제공해 드린 정보예요. 네. 경제, 북한 그리고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바로 검찰 개혁이 되겠죠. 그런데 경제가 지금 코로나19 국면 장기화해서 이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호재가 되지는 못해요. 북한 변수도 지금 꼬여 있습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냐, 그러면 북한 대북 관계 대통령이냐, 또는 개혁 대통령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개혁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가 이 결집하는 이유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선택과 집중, 바로 이 검찰 개혁을 얼마만큼이나 완성도 높게 목표를 달성해내느냐, 바로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에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고 남아있는 임기 동안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야지.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시간이 부족하고 내년 되면은 바로 4월 달에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7, 8월 내년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줄줄이 이제는 무대 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도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물론 경제 공을 들여야 됩니다. 북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 이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잡음을 줄이면서 이 완성도, 목표에 가깝게 다가서느냐, 이 부분이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 네, 기억을 선택과 해야겠습니다. 선중입니다. 예,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민주당은 1.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2.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추석 명절 연휴 끝나고 처음 발표된 정당 지지도라 많이들 관심이 갔을 텐데 네. 소장님께서는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슈폴폴 공식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올라가면 여당의 여당도? 지지율 올라갔죠. 그렇죠. 1.2%포인트.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긍정평가 지지율이 0.9%포인트 올라가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는 이것도 이제 공식에 따른 풀이가 될 수 있는데 왜 내려갔을까? 왜 결집을 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위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강력한 또 거대 여당이기도 하고 지지층이 아직 견고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게요. 지지층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강도가 높으냐,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 예. 죄송합니다. 자꾸 혼돈되네요. 저도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 보수층을 똘똘 뭉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당층에 가 있는 이 보수 성향의 샤이 묘수를 돌아오게 만드는 것.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무당층입니다. 부동층입니다. 또 중도층도 있겠고 이 중도층과 여기에 표에서 볼 수 있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무당층을 끌어오는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 정책도 이 국민의힘이 좀 주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부동산 이슈의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많이 얻었거든요. 예. 바로 부동산과 같은 경제 이슈를 국민의 힘이 주도해 나간다면 그만큼 지지층을 끌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샤이 보수 그리고 중도층까지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조금 지체돼 있고 좀 당 내에 이 간판 정책도 좀 잘 보이지 않는 것. 또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두고서 또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대선 후보가 또 부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도 결국 정당 지지율이 이거거든요. 얼마만큼 이 이념적으로 잘 결집하게 만드느냐. 그다음 간판 정책이 있느냐. 예. 또 하나는 이제 부각되는 주목받을 수 있는 인물이 있느냐는 것인데 바로 정책과 인물 쪽에서 약간 미흡하고 조금 다소 부족하면서 지지율이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지지율이 계속 20% 후반, 30% 초반 왔다 갔다 하니까 답답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말씀하신 그 정책, 인물이 만들어져야 이 지지율 답보 상태를 넘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이슈폴폴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그렇다면 배 소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예. 지금은 이제 당의 이 비대위원회 체제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인물이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유력 인사가 등장하게 되면 비대위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로도 상당히 고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기본소득 국민들이 와 하고 열광하면 좋은데 이건 정치권 전반의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 여당 내에 다른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롯이 국민의힘만의 간판 정책이 안 됩니다. 또 국민들도 기본소득만 가지고 와 이렇게 또 이 열광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고 있지 않거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당장 홍준표 의원 무소속입니다. 네. 이게 복당이 안 되는 이유도 복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에서의 영향력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력 이 대선 후보 또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인물이 등장하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상당히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충돌되지 않고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결집시킬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데 시기적으로는 내년 4월 보궐선거 대선을 생각한다면 좀 7월 8월이 지나야 이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변화에 예. 바람이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재계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법안이 향후 기업 활동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국민들에게 좀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간섭과 규제가 심화될 것이다. 이 양쪽 의견이 참 비등비등하게 나왔어요.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슈 폴폴에 저도 이렇게 패널로 출연하고 있지만 예. 우리 국민들만큼 현명한 해법을 찾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제 관련 3법 잘 이게 어떤 법인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죠? 아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공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아주 좋은 법처럼 들리잖아요. 이렇게 또 비판하니까 경제 관련 3법으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또 제시를 하기도 하는데 예. 이 법의 핵심은 이 대주주의 전횡을 대주주의 막강한 영향력을 좀 견제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기도 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이고 이거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도 거론되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뜨끔한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여기 나와 있는 조사 결과를 보면 간섭과 규제가 심할 것이다. 예. 심화될 것이다. 깊어질 것이라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국민들의 결과를 보면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39.3%, 간섭 규제 심화가 이 34.5%. 실제 이게 지금 이 경제 3단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정경련과 경총에서는 경제인 촌연합회에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저는 이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우리 이 상당히 현명한 또 의견을 제시한 쪽은 대한상공회의소거든요. 네. 박용만 회장의 경우에는 좀 보완을 해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상법 중에서 3법 중에서 상법에서 감사를 고용하는 감사를 임명을 하는데 그동안에 대주주의 영향이 막강했거든요. 내 편을 들어줄 이 사람을 감사로 임명해요. 이러면 대주주의 의결권이 크니까. 예. 근데 이제는 이걸 3%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 기업 어떻게 운영해요? 악의적인 외국계 투자 펀드가 와가지고 정부 다 빼내가면 어떻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보완한다는 것은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 때는 좀 의결권을 늘려주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참 이 묘안입니다. 이게 지혜로운데 조금 보완을 하라는 의견이 있고 어느 한쪽도 절대적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만큼 이 경제 관련 3법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자 기업도 좀 생각은 해야 되겠죠. 전혀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대주주의 행포만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뭐 정부와 또 다수의 국민들이 그동안 또 많이 또 이 원해왔던 것인 만큼 가대 보완은 필요하다. 바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폴포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발표한 결과인데요. 네. 먼저 범여권부터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로 동률이 나왔어요. 근데 그랬죠. 이게 참 받아들이는 두 후보는 어떨지 느낌이 참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이 아니라 깜짝 놀랐다는 게 네. 아니 어떻게 24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뭐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아직까지 민심은 어느 한쪽으로도 쏠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없다가 38%로 1등이에요. 예. 없다가 1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낙연, 이재명의 투톱 체제인데 두 사람의 지금의 경쟁력은 동률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후보도 지금 아직까지는 10% 이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거든요. 5% 미칩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러면 내년쯤 되면은 제3후보가 나올까?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인물은 지금 부각되어 있는 두 인물이 아닐까? 이거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자,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하면요? 네. 물어봐요. 이슈 폴포를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대선을 한 1년 6개월여 앞두고 부각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는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예외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두 사람은 동률인데 약한
이 지지율의 결과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네, 디테일하게 보면요.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지지층에게 좀 지지를 많이 받았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무당층,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에게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대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친문 확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권 후보인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경기지사의 경우에도 어떻게든 이 친문 지지를 확보를 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거는 후보가 될 사람들의 이제 속마음이니까.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깊습니다. 지지층 쪽에서는 이 이재명 지사보다도 더 많은 우리 그래프가 있을 텐데 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효과는 분명히 있다. 대표가 됐더니 물론 이제 대표가 되기 이전에도 호남 쪽에서의 지지는 또 높았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지지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안정감이 그만큼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어떠냐? 완전 이 탄산 충분한 사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이 대표보다 조금은 밀리지만 좀 다른 정당 또 무당층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지지를 얻는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는 이낙연 대표, 네. 넓이는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금 판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차기 대선 여야 지지 의향에 대한 의견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현 정권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44%,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37%로 나왔습니다. 네. 좀 팽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또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30대하고 네. 이 40대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의 경우에는 정권 유지되기를 원한다라는 응답이 나왔고 네. 60대와 70세 이상은 정권 교체를 원한다.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는 이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제 보수성,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난 일반적으로요. 60대인데 난 진보적이야 이렇게 사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난 그럼요. 40대인데 보수적이야 이런 분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60대와 70세 이상은 이 정권 교체됐으면 하는 의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박 앵커님 이게 재밌는 게요. 예.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이게 이 전체 결과가 이 정권 교체를 더 바라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총선 결과가 그만큼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 20표 이 시청자분들께서 반드시 눈여겨보실 부분은 선거에 의해서 판세는 또 변합니다. 내년 4월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의향은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말 이 의향이 중요한 것은 정당의 경쟁력이거든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거대 여당이니까 아주 지지층이 견고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지지층들을 싹싹 이게 긁어 모아서 결집시킬 수 있느냐, 샤이 보수, 샤랄라 보수로 만들 수 있느냐. 정작 이 지표가 정말 중요한 건 내년 아마 7, 8월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결과는 계속 바뀌니까 이슈폴폴과 계속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점. 절대 시선 집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